전남일보 독자분들께 말씀 한마디,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고향 있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역시 반갑고 우리 전남일보 화이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광주와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모든 초중고 대학교를 여기서 다 공부했고 여기서 교편을 잡았고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도 광주에 계시고 또 형제간들도 광주에 있고 처갓집도 광주니까 그냥 광주 사람이죠. 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번 그 12.3 계엄 사태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을 여쭤보자면 또 12.3 계엄 사태 이전에도 뭐 좀 꾸준히 좀 계엄이 비상계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계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러면 인터뷰가 아니고 강의가 되는데 계엄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승만이 계엄을 다해서 6번 중에 2번이 전시니까 나머지는 여수 순천 사건, 뭐 4.3 사건, 그리고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발췌 개헌할 때, 그리고 4.19 그때 이승만이 4번 했고요.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 그 다음 일본과 수교하려고 할 때 그 수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64년에 6.3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계엄을 선포했고, 유신헌법 당시 72년 계엄 선포했고, 부마 민주항쟁 막으려고 계엄 선포 그렇게 4번 했고요. 근데 박정희가 12.6 사건으로 총 맞고 죽으면서 당시 사실상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계엄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 10월 26일 직후부터 선포된 계엄을 7개월 지나서 전두환이 5.17 비상계엄 확대, 그로 인해서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44년 만에 이렇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으니, 계엄은 항상 보수 정권에서 선포했고 그 계엄으로 굉장히 많은 민간이 죽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번 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과 또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시 상황 혹은 사변에 준하는 상황,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을 헤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물론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엄의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는 이렇게 선진국이고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호소하기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니, 정치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전 세계에 한국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나라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남겨주고 국격이 손상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이게 대통령의 호소를 위해 계엄이 선포되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좀 이번 계엄이 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계엄과 좀 유사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통 기존의 비상계엄들도 소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에 계엄을 선포하지만, 예를 들어서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은 전시 사변에 준하니까 계엄은 선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다만 그 비상계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간이 죽었다는 게 문제이고, 다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계엄이었는데, 이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계엄도 아니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 거대 야당, 근데 그 거대 야당도 국민의 표로 심판받아서 거대 야당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그것도 국민의 마음이 모아진 건데, 그걸 적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비상계엄은 앞으로 세계사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계엄 조치로 인해서 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비상계엄 현장이 생방송으로 TV 화면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이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44년 전에 광주 시민들의 고독함, 외로움, 두려움, 공포를 전 국민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44년 전에 광주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내란 학살자를 옹호하고, 어찌 보면 민간 희생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옹호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된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동체로서 그들과 함께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들은 정말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랑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 허무감도 좀 들었고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 14차 광주 시민 총궐기대에 참석하셨는데 좀 참석하게 된 계기나 또 이유 그리고 소감에 대해서 그냥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는 민주도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광주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고 광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도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금남로는 너무나 상징적인 곳이죠.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1980년에 그 계엄군 공수부대 총뿌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곳이고 또 민주화의 성지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치가 유대인을 죽였던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나치 추종 집회를 하는 것과 이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 그 전부터 여기저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달라라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나는 역사하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이다라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광주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금남로에서 집회를 한다는 데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는 심정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보수 세력도 감히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내란 수기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지지 세력이 한 번도 금남로에 선 적이 없었듯이 윤석열은 전두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는 건 너무 이거는 광주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 그래서 용서하기 쉽지 않았다. 얼마든지 자유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내란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좀 그게 같은 맥락이시죠? 그렇죠. 내란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승만을 추종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전시 상황의 적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이승만보다 많이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승만을 추종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자국민을 많이 죽여도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되듯이 근데 이제 내란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을 뭐 해도 된다는 논리고 그 내란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앞으로 이 내란 옹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닥치게 되면 누구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두려움에 항상 떨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나는 반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을 둘러싸고 좀 국민들의 여론이 좀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좀 정부와 정치권이 또 이제 뭐 말씀대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지도자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할지 지금은 어지간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둘러 쪼개진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올바른 역사관이 제대로 좀 뿌리 내려져야 되겠다. 거짓된 왜곡된 역사관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겠다. 이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역사 교육 말고는 이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 최근 좀 극우나 또 보수 단체가 좀 대학가를 순회하면서 좀 집회를 열고 있는데 전국을 돌면서 또 이 가운데에서 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좀 양축이 됐던 전남대와 조선대학교에서도 좀 이런 집회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좀 역사학자 그리고 또 광주 시민으로서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약간 좀 보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40, 50대, 60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곧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이제 곧 대한민국 과거가 되죠. 그러면 지금 그나마 40, 60대가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20, 30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과연 진보 측에서 그 20, 30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과연 진보 정치 채널들은 그 20,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진보의 잘못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조차도 그런 역사관을 갖는다는 게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역시 역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실제로 좀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좀 이제 구구 단체에서 좀 부풀리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들을 구구라고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구는 네. 뭐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자기 국가 이득만을 위해서 폭력성까지 띠는 처절한 애국심이 보여야 구구입니다. 네. 근데 이 구구들은 기본적으로 친일매국적 성향을 띱니다. 네. 친일매국적 성향을 띠는 구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추종합니다. 이승만은 자국민을 죽였습니다. 네. 자국민을 죽였던 사람을 추종하는 구구는 그런 구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소위 보수라고 불리고 저 구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민족이죠. 아니 어떻게 반민족적 성격을 갖는데 구구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번에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라는 책을 최근에 네. 출간하셨는데 좀 어떤 계기로 좀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건지. 원래는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31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0번은 글을 쓰다가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글밥이 남았는데, 그리고 유튜브를 5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년이 온다. 5.18 관련 네. 소설이었고, 작별하지 않다가 4.3 관련 소설이었는데, 근데 4.3과 5.18 관련해서 한강 작가가 비난받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고, 네. 한강 작가께서도 저렇게 용감하게 5.18과 4.3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내가 대중에게 알려야 되겠다. 4.3이 이렇다, 5.18이 이렇다 라고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거짓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소위 내가 역사 전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감히 건방지지만 이런 책은 꼭 누군가는 써야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나밖에 없으면 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을 하는데 책 디자인까지 다 마치고 직원들끼리 맥주 한잔 마시고 내일 예판 출간하겠지 하고 들어간 날이 작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딱 집에 들어갔는데 비상계엄이 네.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전화를 왔는데 포고령을 보니까 3조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웃는 말로 직원들이 전화 오면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책만큼은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꼭 출간을 시켜다오. 이 책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그들의 거짓말을 다 밝혀낸 책이기 때문에 이건 당당하게 제가 소위 진보라고 불리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마지막으로 네. 좀 전남일보 독자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 자, 전남일보 독자 여러분들, 그래도 광주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언론사의 글을 읽고 산다라는 게 참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아무래도 서울권에 있는 여러 신문들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기사와 자신과 정치적으로 정반대되는 그 언론사의 형태들을 보면서 좀 분노감도 일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 전남일보는 항상 좋은 기사, 그다음 올바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남일보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저도 또 전남일보에서 불러주시면 한번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